휴머노이드를 인간이 사랑할 수 있을까? 인지과학적으로 충분히 가능합니다. 인간한테 짜증도 안 부리고 화도 안 내고 나한테 맞춰주거든요. 그러니까 사랑의 삼각형이 어느 정도 형성이 됩니다. 이게 사실 철학적인 질문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존재론적으로 인간은 무엇이고 인간은 무엇을 하면서 살아가야 될까? 그런데 어쨌건 아직 오지 않은 세상이다 보니까 이제 이러저런 뭐 나중에 돌아보면 쓸데없는 걱정이 될 수도 있을 것 네. 같긴 한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 로봇의 활동에 대한 뭐 로봇세라는 형태로 네. 세금을 매겨야 되느냐에 대한 네. 논란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사실 로봇세가 유럽이나 미국에서 이미 많이 논의가 됐었어요. 그래요? 정치인들 중에도 찬성과 반대가 좀 나눠져 있긴 합니다. 근데 계속 논의가 되고 있다는 말은 전 실현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요. 왜 그러냐 하면 결국 휴머노이드가 노동 대체를 일부 할 거거든요. 그러면 이들의 일자리가 없어지게 되면 정부의 세수에 큰 문제가 발생하죠. 또는 기업도 소비자가 경제력이 낮아지는 거예요. 그럼 결국 기업에서 고용한 휴머노이드의 어떤 대수나 생산량에 맞춰가지고 추가적인 세금을 매기고 이걸 정부의 세수로 확보를 하고 또 국민들한테 일부 돌려주는 형태, 이런 기본소득과 연결된 시스템들이 등장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 하긴 그 저 챗GPT 예. 거기 갑자기 샘 올트먼. 예, 샘 올트먼, 네. 예. 거기 그 만드는 코인 가운데 보면은 그 기본소득과 관련된 뭐 코인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월드코인도 사실 이제 그 고민에서 출발을 했죠. 기본소득을 만들어 줘야 되겠다. 결국 AI가 가져올 미래의 세상, 네. 예. 여기에서 과연 인간의 소외를 어느 정도로 방어해 줄 수 있느냐, 같이 다 연구 과제로 보는 거군요. 그렇죠. 예. 그런 거 보면 되게 생각이 큰 것 같아요. 당장 돈 벌기 위해서 어떻게 더 많이 팔까, 매출 네. 올릴까 이게 아니라 그로 인해 생길 수 있는 예. 문제들에 대한 네. 해법까지 같이 고민을 하니까. 근데 저는 뭐 샘 알트만의 머릿속에 들어가 본 건 아니지만 기존에 AI 관련된 세금 이슈가 나오기 전에 이미 기계세에 대한 언급은 역사적으로 또 먼저 있었거든요. 아, 그래요? 그러다 보면 양쪽의 의견이 다 타당해요. 사실은 잘 들어보면 AI나 휴머노이드의 세금을 매기는 걸 반대하는 진영은 이건 테크나 산업의 성장에 대한 공격이다 네. 라고 하기도 하고, 또 세금을 그러니까 안 매기면 안 된다, 매겨야 된다고 주장하는 분들은 그러면 결국 자본가들만 배가 부른다. 양쪽 대립구도인데 적정선을 찾아야죠. 예. 네. 자, 지금 이제 AI 기반의 어떤 자동화 이런 것들이 일어났을 때 뭐 많은 부분에서 인간의 일자리가 사라지겠습니다만 이제 금융과 관련해서도 좀 네. 보면 지금 사람들이 뭐 개인에 대한 어떤 신용평가라든가 뭐 심사라든가 네. 대출 여러 가지 분야를 하고 있잖아요. 네. 이런 것들도 이게 뭔가 기준은 있겠지만 어쨌든 이제 자의적으로 판단하게 되는 네. 건데 네. 기준에 따라서 이런 것들도 AI화 될 수 있을까요? 이미 사실 금융 시스템은 저도 뭐 특정 기업하고 3년째 자문하는 것도 있고 금융 기업 이제 대표님들 많이 만나는데 보면 의외로 많이 쓰고 있어요. 아, 그래요? 예, 대출 심사, 그다음에 위험 평가, 그다음에 뭐 돈 세탁 같은 어떤 금융 사고 같은 거나 부정 행위 같은 거 걸러내는 거에 많이 쓰고 있는데, 이거를 그럼 휴머노이드를 이식을 할 거냐에 대한 SF적인 상상을 해볼 만하죠. 그런데 흥미로운 건 예를 들어 그 은행 갔을 때 텔러들이 있잖아요, 객장에. 이분들이 굉장히 싫어하는 업무 중에 하나가 주택담보대출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왜 그러냐, 전 이게 단순한 줄 알았더니 너무 제도가 바뀌니까 본인도 스트레스가 큰 거예요. 계속 학습해야 되고 실수라도 하면 큰 문제가 생기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현재 시스템화 시키는 작업들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뭐 신한은행도 작년 말부터 AI 아바타가 이렇게 약간 스크린에 앉아 있는 듯한 객장을 만들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요? 그러면 그 다음 시도로 당연히 이것도 시도를 해볼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인간은 화면 속에 애니메이션을 왔다 갔다 하는 것보다는 그래서 서류도 만들어서 줄 수도 있고 뭐 같이 손도 흔들어 줄 수 있는 휴머노이드가 있으면 더 소통할 때는 인지적으로 편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는 휴머노이드가 인간의 몸을 갖고 있기 때문에 물리적인 노동도 할 수 있겠지만 지식적인 영역에서도 인간 대 인간의 커뮤니케이션에 좀 더 끼어드는 역할을 할 수가 있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네. 하여튼 요 AI에 대한 어떤 능력치에 대한 기대감 때문일까요? 사실 그 전서부터 무슨 시스템 관련해서 트레이딩이니 뭐니 뭐 여러 가지 만들어져 가지고 해오긴 했습니다만 이제 갈수록 AI 프로그램에 의한 자동 투자 뭐 이런 것들도 많이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예. 인간이 하는 트레이딩, 그 다음에 AI가 얼마 전에 제가 TV에서도 한번 본 것 같은데 대결하는 거. 네.
어떻습니까? 이 인간의 네. 이 감에 그다음에 네. 이 정리에 의한 이 투자의 어떤 네. 스킬 감각 네. 이런 것과 AI의 능력과 저는 개인적으로는 평균만 놓고 봤을 때 이미 AI가 앞섰다고 생각을 이미 합니다. 앞섰다. 네. 왜 그러냐면 결국 정보 싸움이 있고 이제 굉장히 재미난 단어를 중간에 쓰셨는데 감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촉, 직감. 안 맞을 때가 예. 근데 요게 때로는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컴퓨터는 당연히 확률 기반으로 평가를 하는데 네. 인간의 촉이라는 건 확률을 약간 벗어난 거거든요. 약간 세렌디피티적인 판단인 거예요. 그렇죠. 우연한 판단. 근데 거기서 어떤 밸류를 만들 수도 있지만 그건 말 그대로 우연성에 의지하는 거고 시간을 넓게 잡아서 평균적으로 보게 되면 당연히 데이터 기반의 판단이 우선. 그건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모건 스탠리도 그렇고 뭐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그렇고 저는 뭐 투자라기보다 대출 심사나 또는 금리 같은 거 산정하는 모델들을 많이 봤거든요. 네. 그러면 잘 만들어진 케이스에서는 금리를 20, 30% 낮춰가지고 대출해줘갖고 수익을 더 내는 은행들도 많이 생겼어요. 그래요. 그 말은 그만큼 인간보다 더 정밀하게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이 돈의 흐름에 대해서. 예. 아, 그렇군요. 예. 이거 이제 진짜 이러다가 요즘 열심히 어떻게 투자법을 배워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앞으로 이제 일자리는 사라지고 우리 네. 어떤 개인의 어떤 능력에 의해서 네. 말씀하신 이런 기업이 그 관련된 기업들이 나중에 부자가 되고 재벌이 되고 네. 대기업이 되고 세계적인 네. 그럼 여기 우리가 올라타서 주주로서 같이 네. 그 부를 공유하는 네. 이 방법밖에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예. 그게 이제 우리의 미래다. 네, 예. 근데 야 역시 AI 계속해서 AI 네. 프로그램이 나온다 그러면 우리가 글쎄요 참 애매한데요. AI끼리 서로 판단해서 이게 된다 그러면 기준들이 다 비슷할 거잖아요. 그러면 그렇죠. 매수 매도에 대한 예. 기준들이 비슷할 때 이 가격의 변동성이 어떻게 될까 좀 싶기도 하고 이게 재미난 포인트인데. 완전 히 예. 쏠리는 경향들이 실제 이제 금융업체 간부분들하고 얘기하다 보면 그 얘기가 당연히 나와요. 왜냐하면 AI 기반 시스템이 전 세계 뭐 수백 개, 수천 개가 있는 건 아니다 보니까는 메이저한 걸 중심으로 대규모 은행들이나 뭐 증권사들이 써요. 그러면 편향성이 발생하는 거예요. 의사결정이 한쪽으로 쏠리거든요. 그렇죠. 네. 예. 근데 문제는 거기서 제시하는 대안을 인간이 그대로 하나를 받아들이는 건 아니거든요, 또. 그 대안을 깔아놓고서 인간이 의사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또 약간씩의 방향의 차이점이 생기더라고요, 이거는. 아, 예. 결국 또 사람의 판단이 들어가니까. 들어간다. 네. 자, 지금 이렇게 휴머노이드 뭐 여러 가지 부분에서 이제 퍼질 거라고 봤을 때 영화에서도 뭐 로봇과 사랑하는 사람도 나오는 네. 영화가 있던데 네. 이 휴머노이드와 인간과의 관계가 네. 어떻게 될 것이냐. 네. 그 어떤 분들은 좀 비관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지금도 이렇게 그 희귀꼬물이라고 하나요? 네. 혼자 은둔형 그렇죠. 뭔가 사회와 단절돼서 네. 진짜 네. 그런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되게 증가할 것이다라고 네. 보는 분도 있고 맞아요. 되게 편리하게 오히려 네. 더 시간 활용 좋아지니까 네. 예. 긍정적으로 변할 것이다 네. 보는 분도 있는데 네. 어떻습니까? 일단 현대인들이 참 안 된 게요. 대인 관계가 많아졌잖아요. 네. 뭐냐면 우리가 오프라인에서 활동을 많이 하지만 소셜미디어 때문에 온라인상에 만나는 사람이 너무 많아졌어요. 아, 피곤해요. 인간은 원래 머릿속에 담고 있을 수 있는 최대 명수가 150명밖에 안 돼요. 그래요? 침팬지나 오랑우탄이 50마리 되고 걔네보다 많거든요. 오. 근데 당장 스마트폰만 열어봐도 명함 1000장 이상 저장돼 있으실 그렇죠.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스트레스 요인인 거예요. 그런데 웃긴 게 한 명한테 받은 스트레스를 해소하려고 그러면 좋은 사람 5명을 만나야 돼요, 우리가. 또 심리학적으로 보게 되면. 그렇죠. 근데 밸런스가 이미 붕괴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 정신질환이 있건 없건 간에 자꾸 우리는 인간관계 스트레스를 받고서 약간 대체제를 찾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질문하신 것처럼 휴머노이드를 인간이 사랑할 수 있을까? 인지과학적으로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래요? 여러 가지 실험적으로 증명이 돼요. 일례로 사랑에서 가장 대표적인 감정이 호르몬 반응이거든요. 막 도파민이 분비되고 옥시토신이 나오고 하는 거. 이게 로봇을 가지고서 쓰담쓰담 하면서 얘기를 하거나 표정이 약간 있게끔 만들어 대화를 시키죠. 그럼 인간한테 호르몬 변화가 나타나요, 실제. 그래요? 근데 저런 건 아직은 없죠. 예를 들어 그렇게 해가지고 뭐 내가 얘를 위해서 헌신하고 싶고 막 돈도 주고 싶고 뭐 얘를 위해서 내가 뭐 장기도 빼주고 싶고 이런 건 없는데 이게 사랑이 그 도파민 반응 그다음에 친밀감, 헌신 세 가지가 삼각형 요소인데 네. 이 기계가 갖고 있는 묘한 특성 중에 하나가 인간한테 맞춰줘요. 얘는 인간한테 짜증도 안 부리고 화도 안 내고 나한테 맞춰주거든요. 그럼 네. 정말 편하죠. 그럼 이게 인간 대 인간의 관계에서 조금 전에 뭐 장기도 빼주고 뭐 돈도 다 준다는 헌신처럼 사람이 느끼게 돼요. 그러니까 사랑의 삼각형이 어느 정도 형성이 됩니다. 이게. 우리가 강아지 애완동물을 그렇게 이뻐하고 하는 이유가 네.
항상 예. 진짜 뭐 어떻게 하든 그냥 꼬리 흔들면서 다가오고 아, 그렇죠. 막 맹목적이잖아요. 네, 네. 맹목적인 예. 그런 관계. 그래서 너무 이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던데. 그러니까 레벨은 다르지만 사실 반려동물 데리고 실험을 해도 지금 말씀드렸던 호르몬 반응, 그다음에 헌신, 친밀감의 관계가 다 형성이 됩니다. 네, 그렇군요. 책에서 보니까 이 휴머노이드 때문에 인간의 출생률까지 변화가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이게 연결이 되는 겁니까? 사실 뭐 이미 중국만 봐도 출생률이 더 떨어질 거라고 예상하기 때문에 휴머노이드 산업을 밀어붙이는 것도 있거든요. 아, 근데 저는 사실 책에서도 그렇지만 양쪽의 시나리오가 다 가능성은 있어 보여요. 그러니까 휴머노이드한테 모든 걸 맡기고서 인간이 더 개인적인 어떤 행복과 삶을 추구하다 보게 되면 가족이나 집단 형성에 대한 필요성을 적게 느끼면서 오히려 출산이 떨어질 것 같기도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휴머노이드를 통해서 스트레스 수준을 낮추고서 살 수 있으면 인간 대 인간의 좋은 질적인 관계가 증가하면서 가족이 더 크게 형성될 수도 있고요. 네. 두 가지 시나리오가 있는데 두 가지 시나리오면 이게 너무 무책임한 이야기 아니냐 볼 수도 있는데 아직은 정부의 어떤 제도도 그렇고 사회적인 함의가 구체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도 양쪽의 시나리오는 다 열려 있다라고 봅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앨런 머스크도 그렇고 젠슨 왕도 그렇고 뭐 100억대의 휴머노이드 세상 하여튼 막 네. 대량으로 퍼져나갈 것으로 예상을 네. 하고 있잖아요. 그와 네. 관련된 뭔가를 네. 그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렇죠. 거기에 그들이 그렇게 주장하는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는 어떤 겁니까? 일단 젠슨왕은 그거예요. 젠슨왕은 휴머노이드가 기계공학적인 이슈보다 지능적인 바틀렉이 심했다라고 본 건데 이분은 이제 챗GPT를 본 거죠. 한 번에 점프해서 올라간 거잖아요. 근데 이제 올해 초에 발표했던 코스모스 월드 파운데이션 모델만 봐도 2천만 시간 분량의 인간 행동 자료를 영상학습을 시켜놨거든요. 네. 이게 어느 정도 비디오 분량이냐 하면 인간이 하루 8시간씩 비디오를 볼 때 몇천 년을 봐야 되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로봇한테 학습시킨다. 성능이 급진적으로 좋아질 것이다 라고 본 거고 일론 머스크는 사실 이미 테슬라의 기업의 어떤 캐릭터를 자동차를 만드는 기업보다는 휴머노이드 기반의 기업으로 틀었어요. 네. 예. 왜냐? 자동차는 한 집에 만약 구성원이 저희 집 이제 4식구인데 진짜 많아야 4대. 그렇죠. 근데 4대 갖고 있는 사람도 거의 드물거든요. 자동차 점점 더 안 사고 있고. 근데 휴머노이드는 여러 가지 서비스 모델상 더 자동차보다 많이 만들 수도 있고 자동차는 또 앉아서 쉬는 시간이 많죠. 주차장에서. 근데 얘는 렌탈 모델이다 보니까 쉬지 않고 여러 가지 롤을 반복적으로 맡아서 할 수가 있어요. 아, 그러니까 이 사람이 더 커진다고 믿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아, 진짜 그렇게 100억대 뭐 그 이상 아니면 그에 근접한 숫자로 이 휴머노이드가 증가했을 때 생길 수 있는 문제들 보면은 참 아직은 상당히 좀 한계가 좀 있습니다만 어떨지 모르겠어요. 그냥 일반 우리 가전, TV나 네. 이런 것처럼 그냥 이렇게 무덤덤하게 네. 될지 아니면 뭔가 우리가 소통을 하고 뭔가 네. 하니까 또 예. 생각을 하니까 뭔가 인격체가 주어진 뭔가 다른 존재처럼 우리가 대하게 될지. 예. 재미난 질문 하신 건데 실제 실험을 해보면요. 혹시 집에 있는 어떤 전자제품이나 기계 중에 이름 붙인 거 있으세요? 아니 없죠. 없으시죠? 근데 네. 사람들이 이름을 붙이는 첫 번째 물건 중에 하나가 로봇 청소기예요. 아. 그것도 성능이 좀 좋은 로봇 청소기. 저희 집에도 이제 로봇 청소기를 쓰고 있는데 얘가 온 집안을 돌아다니면서 청소도 하고 반려견 마주치면 안 붙이더라고 피하고 제가 집에 없을 때 반려견 사진도 찍어서 보내줘요. 잘 있다고. 그래요? 그리고 옆에 지나가면 말도 해주고 나 그냥 걸레 빨러 갑니다. 뭐 얘기도 하고. 오. 근데 이렇게 하다 보게 되면 자꾸 얘한테 이름을 붙이는 현상이 생기고요. 그 다음에 나타나는 현상이 제가 청소하는 걸 계속 보다 보면 왠지 좀 미안한데? 라는 마음이 살짝 들 때가 있어요. 그래요? 요게 이제 관계 형성입니다. 존재로 인정을 하고서 제가 갖고 있는 권리, 희미하지만 약간 생각하게 되는 내적인 갈등이 시작되는 거. 근데 이제 로봇 청소기는 빵떡같이 생겼는데 그런 건데 인간처럼 생긴 게 들어와서 대화도 자유롭게 하고 여러 가지 역할을 해. 당연히 사람이 그러니까 이상에서 가장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얘를 하나의 존재처럼 인식하기 시작할 것 같아요. 그 말씀을 보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면 내가 휴머노이드가 2대 있다 그러면 이 2대의 관계는 또 어떻게 될까? 그것도 제가 책에도 다뤄놓긴 했는데. 아, 그래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그리고 또 하나 예. 한 대가 있든 뭐 2대가 네. 있든 그들 간의 어떤 이것도 그렇지만 네. 지금 돌아가는 기술의 어떤 분위기를 보면은 모든 가전들이 다 AI가 연결이 되고 연동되죠. 예. 시스템화 하려고 하잖아요. 네네. 그럼 얘가 들어와서 개별 어떤 존재로서 정체성을 네. 가진 존재로서 있을 것이냐 그 모든 거를 아우르는 시스템의 이 왕좌로 있을 것이냐. 재미난 질문이세요. 근데 일단 휴머노이드는 흥미로운 게 만약에 테슬라의 옵티머스다. 네.
출고될 때 모델 차이는 좀 있겠지만 만약에 A라는 모델 구매하면 세대 사면 다 똑같잖아요. 그렇죠. 박스를 개봉했더니 마치 쌍둥이처럼 셋이 똑같은 게 있어. 그럼 여기서 소비자가 어떻게 반응할 거냐 봐야 되는데 이름을 붙일 때 A1, A2, A3 이렇게는 안 붙일 거예요. 아마도. 그렇죠. 뭐 멜이다, 셀리다 이름 붙이겠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 구별하기 힘드니까 모자를 씌워놓을 수도 있고 얇은 스키니한 조끼 같은 거 입혀놓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정체성을 사람이 부여할 겁니다. 근데 이들 간의 관계를 놓고 보면 이미 미국의 피규어사 같은 경우에는 휴머노이드끼리 뭐 냉장고에 물건 채워놓는 실험 같은 것도 해서 이미 영상을 찍어놓은 게 있거든요. 아, 두 대가 그래요? 같이 연합을 해가지고. 근데 흥미로운 건 얘는 스타크래프트의 저그 같이 보시면 돼요. 사고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인간은 소통할 때만 이렇게 주는 정보만 주고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얘는 당연히 데이터 기반이다 보니까는 얘가 저 창고에서 뭐라고 하는지 내가 안 봤는데도 오면서 싸버리면은 데이터를 싸주면 다 하는 거예요. 네. 이게 극도의 편리함을 가져올 수도 있고 사실은 굉장히 무서운 거죠. 그렇죠. 집단 사고와 하는 존재들의 등장. 예. 아, 그렇군요. 참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동안 그냥 휴머노이드가 이렇게 된다. 그냥 이렇게 맹목적으로 이렇게 생각했던 거에서 네. 뭔가 그러한 현실이 닥쳤을 때 일어날 변화? 네. 요게 조금 감이 좀 오네요. 그러면서 야, 재밌겠는데 싶은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 거기서 저는 정말 스마트폰을 넘어서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들이 막 쏟아져 나올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저만 봐도 저희 학생들하고 뭐 최근에 AI 기반 창업을 한 것도 있고 창업을 또 준비하는 것도 있는데 그 넥스트 레벨로는 저희가 뭐 기계공학적인 걸 하는 건 아니지만 그 로봇들을 바탕으로 어떤 비즈니스 모델링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다양한 좀 아이디에이션을 해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네. 예. 근데 이러한 것들 뭐 우리 사실 그 스마트폰이 나오면서 네. 그 전에 삐삐가 있었을 때는 네. 전화번호 한 100개 이상 외웠던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내 번호도 헷갈릴 때가 많아요. 한 두세 개도 못 외울 때가 있어요. 제가 삼성전자 휴대폰 만드는 임원분들하고 테스트를 해봤어요. 아, 그래요? 또 어떤 분이 교수님 저 10개까지 외웁니다. 막상 해봤더니 6개 외우고 스탑됐어요. 그게 디폴트입니다. 예. 예. 그러니까 이게 뭔가 휴머노이드 이것이 우리의 생활을 편리하게 해주지만 그만큼 우리가 좀 뭔가 무능해지고 도태되는 거 아닐까에 대한 걱정도 있거든요. 중요한 지점인 게 사실 스마트폰도 그렇지만 내비게이션 관련된 실험들이 있어요. 보면 내비게이션 많이 쓰는 사람들이 공간 지각력이 떨어져요. 아, 그래요? 그래서 군인들은 의도적으로 GPS나 기계 안 쓰고서 길 찾아가는 걸 시키는 이유가 전시 상황에서 통신망 마비되면 바보 되는 거거든요. 이게. 그렇죠. 근데 그걸 하는 건데 휴머노이드 비슷한 양상이 들어올 거예요. 예를 들어 우리가 손빨래 같은 거 최근에 잘 못해요 사람들이. 그렇죠. 예. 근데 그게 세탁기 없던 시절에는 누구나 다 자기 양말 빨고 했거든요. 얘도 들어와서 우리를 대신해주기 시작하면 당연하게 인간이 할 수 있었던 역할인데 자꾸 못하는 게 생길 겁니다. 이게 이제 뭐 반복적이고 스트레스 받는 일이면 괜찮은데 인간한테 도움이 됐던 일인데도 우리가 포기하는 게 생길까봐 좀 걱정은 됩니다. 그러니까 뭐 중국의 아까 네. 목표도 말씀하셨지만 어떤 단순 노동을 이렇게 로봇으로 돌리고 뭔가 지식산업 쪽으로 네. 사람들의 어떤 일을 위쪽으로 올리려고 한다. 네. 의도는 그렇지 몰라도 우리가 편리해지면서 네. 그냥 되게 그 생각하는 것도 다 로봇들이 많이 해주고 네. 계산도 다 해주고 네. 하게 되면 우리 능력이 상당히 좀 도태되지 않을까. 근데 능력이 도태된다라는 것은 결국 또 이 생존, 네. 생태계 사이클에서 또 떨어져 나가는 거 아닐까 싶은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사실 흥미롭지만 무서운 기계이기도 한 게 기존에 인간이 만들었던 모든 것들은 내가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의 존재처럼 인식이 안 됐던 건데 휴머노이드는 이 워딩 자체도 그렇지만 가장 인간처럼 닮아있는 걸 만들어내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사실 철학적인 질문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존재론적으로 인간은 무엇이고 인간은 무엇을 하면서 살아가야 될까? 이 질문도 같이 해야지만 이 공학적인 결과물이 좋게 쓰일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우리가 이 휴머노이드 세상이 온다고 했을 때 혹은 그러한 세상을 맞이한 지금 시점에서 그렇다면 나의 존재 가치를 어떻게 좀 높일 수 있을까? 아니면 그런 시대가 와도 나는 그렇게 도태되지 않을 수 있을까? 네. 이런 고민에 대한 질문을 해본다면 어떤 답이 있을까요? 일단 관계 설정부터 한번 상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우리 집에 또 우리 회사에 휴머노이드 몇 대를 이렇게 하이어해서 왔어. 그럼 그들하고 나는 관계가 어떨까? 이들을 나는 뭐 표현은 좀 그렇지만 그래도 기계니까 뭐 노예처럼 부릴 건지 아니면 같이 일을 하는 동료, 동반자처럼 볼 건지 아니면 메일을 뺏어가는 경쟁자처럼 볼 건지 아니면 오히려 얘가 더 튼튼하고 잠도 안 자고 공부도 많이 하고 똑똑해. 나의 약간 상관, 리더처럼 볼 건지 각자의 포지셔닝이 다 달라질 것 같아요, 저는. 그러겠네요. 근데 이미 그 폴란드의 한 회사는
초기 모델 얘기는 하지만 미카라고 하는 휴머노이드를 CEO로 앉힌 기업도 등장했어요. 그래요? 근데 물론 법적인 CEO 지위는 없는데 상징적인 거죠. 그러니까 뭔가 판단과 결정은 네. 아주 정확하게 냉정하게 해라. 임원회의 할 때 같이 옆에 있대요. 그럼 서로 대화를 하는 건데 이게 또 심화되면 정말 한국인들이 제가 작년 소셜미디어 데이터 분석해봤더니 AI나 로봇이 대체하기를 가장 바라는 직업이 판사더라고요. 아, 판사. 여러 가지 이슈가 있으니까. 그렇죠. 공정성에 대한 문제도 예, 있고. 정말 그렇게 되면 인간은 좋아지는 걸까에 대한 좀 고민은 듭니다. 아, 가장 사회적으로 중요한 이슈를 기계한테 맡겨놓고 우리는 그걸 따른다. 이 끝에는 터미네이터 세계관이 오는 게 아닌가 좀 걱정이 들어요, 저는. 아, 진짜 예. 그 말씀 들어보니까 저도 얼마 전에 이렇게 좀 여행을 좀 갔다 왔는데 새로운 동네 가서 맛집 찾고 딴 거 안 보거든요. 그냥 네. 리뷰만 보고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생각하고 결정하는 게 아니라 그냥 리뷰 보고 남들의 네네. 평가 보고 바로 결정해 버리는 맞아요. 이게 비슷하게 더 네. 거대화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모든 AI 기반의 알고리즘들은 인간을 더 좋게 만들어준다는 철학도 갖고 있지만 더 이 시스템에서 도망가지 못하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유튜브든 넷플릭스든 계속 보다 보게 되면 생긴 현상 중에 무서운 것 중에 하나가 내 성향이 한쪽으로 고착화가 돼요. 맞아요. 근데 휴머노이드하고 관계에서도 그렇게 생길 수가 있죠. 예. 네. 네. 이제 이게 진짜 5년 안에 또 이렇게 큰 세상이 다가올 수 있다. 이런 예상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머나먼 얘기가 아니거든요. 이게 뭔가 준비해야 되는 우리가 인간으로서 도태되지 않기 위해서 또 이 휴머노이드 세상에 뭐라 그럴까요? 주인공처럼 살기 네. 위해서 뭔가 많이 공부하고 준비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새로운 존재들이 지구에 막 등장하는데 이 새로운 세상에서 내가 어떤 기업가 정신으로 살아갈지 기업가 정신이라는 단어를 같이 염두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휴머노이드 책의 저자이신 김상균 교수님 모시고 휴머노이드에 대한 여러 가지 이슈들 그리고 미래 예상되는 점들 여러 가지 살펴봤는데요. 아마 방송 보시는 분들 흥미롭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아마 많은 생각을 하시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한번 책 읽어보시면서 휴머노이드 세상 어떤 세상이 펼쳐질지 한번 상상의 나래를 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이제까지 김상균 교수님 함께 했고요. 좋은 인사이트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